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인터넷 웹서핑 중에 발견된 예전에 파산부에서 근무하시던 김현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십니다. 연방파산관리인 US 뱅크럽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제도 연구라는 발견해서 우리가 기존에 파산에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US 트러스티라는 것은 미국 연방파산관제인 좀 알고 계신데 US 뱅크럽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좀 눈에 띄길래 제가 한번 이거는 요약본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원문 전문을 알고 싶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요약본만 읽어봐도 충분하게 US 트러스티와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시행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도산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도산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감독기구의 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산법원, 서울회생법원이 됐으니 지금 설립됐죠. 그러니까 관리감독기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산관리기구인 관리위원회와 회생파상위원회는 법원의 업무 경감이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해관계 보호, 채무자에 대한 휴견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 통일적 감독 등을 통해 도산 절차의 효율성,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인적 물적 제약 등으로 관리감독기구의 전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도산관리감독제도 형성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고 알려진 미국 도산관리감독제도의 운영과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도산관리감독제도로는 사법법원이 주관하는 파산관리인 BA 제도와 법무부가 주관하는 연방관리관 UST 제도가 있다. 이게 차이가 나는군요. BA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UST는 좀 알고 있었죠. 그중 연방파산관리인이 우리나라의 도산관리감독기구인 관리위원회 등과 같이 법원 조직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도산관리감독제도의 발전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보고서는 미국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도산관리감독기구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도산관리감독제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제2장 미국 도산제도의 개관 미국의 도산 절차는 연방헌법 제1장 제8조에 기하여 제정된 연방법전 제11편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흔히 연방파산법이라고 하면 이 연방법정 제11편을 가리킨다. 미국의 대표적인 도산 절차로는 우리나라의 파산 절차에 대응하는 연방파산법 제7장 절차, 회생 절차에 대응하는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에 대응하는 연방파산법 제13장 절차가 있다. 홀수죠. 미국은 7, 11, 13. 7이 파산, 11이 회생, 13이 개인회생. 미국에서 도산사건에 대한 전속적인 관할은 원래 연방지방법원에 속한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을 보조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파산법원을 두고 연방파산법원의 도산사건의 심리를 위탁하는 관행이 확고하게 제도화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연방파산법원이 처음부터 사건을 접수하여 심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의 법관이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종신직으로 연방헌법 제3장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것과 달리 연방파산법원의 법관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가 14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보수도 연방지방법원인 법관보수의 92% 상당액만을 지급받아 연방헌법 제3장에 기한 연방법관의 지위보다는 연방지방법원 사법공무원의 지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어떤 연방파산법원과 연방법원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죠. 92%, 8% 적다. 92%. 임기는 14년.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입니다. 종신. 연방대법관 및 연방항소법원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연역 제1절 도입과정 1898년 연방파산법에는 현행과 같은 파산법원이나 파산법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지방법원이 파산법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연방지방법원 법관이
도산 사건을 담당하였다. 다만 연방 지방 법원에 의하여 임명된 파산 심리인 레프리스 인 뱅크럽시 파산 심리인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일반적인 감독을 받으며 도산 사건을 관리하고 도산 사건을 둘러싼 쟁송에 관하여 사실관계와 법적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연방지방법원에 보고하였다. 그 후 심리인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었고 1973년 연방대법원이 연방파산규칙 제정 이후에는 파산심리인의 명칭을 파산법관으로 변경하고 파산법관이 연방지방법원이 도산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자동으로 위탁받아 사실상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파산법관은 자신이 임명한 관리인을 일상적으로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으로 관리인과 자주 접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관리인을 당사자라는 도산사건 관련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파산법관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파산 단독 재판장들이 도산 사건의 부인 청구를 심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별 재판부로 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겼다가 너무 사건 심리가 늘어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는 다시 원상 회복했죠. 그냥 부인 청구 절차가 원래 좀 간이한 심리로 빨리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도산 개인 파산 담당 재판장들이 부인 사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니 그 파산관제인이 원고가 돼서 부인 청구의 상대방은 같은 재판부고,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하고 그동안 또 몇 년 동안 그 재판부에서 전속돼 있으면서 뭐 아무래도 친밀해지죠. 그런데 그 부인의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파산관제인하고 판사하고 좀 너무 유착되지 않았냐,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벌써 미국에서도 있었군요.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파산법관에게는 관리인이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파산관제인,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을 관리인으로 바꿔서 읽으면 항상 공정, 중립, 편향성 이런 거는 비슷비슷하죠. 제도, 이거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파산법관에게는 관리인이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관리인이 파산법관에 대한 평가 의견은 파산법관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면서 파산법관과 관리인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파산법관 관리인, 관리인이 변호사들 및 파산사건을 주로 다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파산 관련 일당, 뱅크럽시 링을 형성하여 공익보다는 자신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관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유착으로 인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하여 1930년대부터는 법원의 관리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1978년 파산개혁법은 법원의 도산사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관할권을 인정하되 18개의 사법지역에서는 1984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관리인이 선임 감독 등 도산사건 관리에 관한 행정적 기능을 법무부 소속 연방관리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무부 장관은 1984년 1월 연방관리관 제도의 시범 실시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연방관리관 제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미국 연방사법회의 대표들은 연방관리관 제도가 이해관계의 충돌, 노력과 비용의 중복적 투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 확대 실시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방법원 행정처 4월 연방관리관 대신 사법부 내에 연방파산관리인을 두는 내용의 파산관리 개선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1986년 개정법을 통하여 연방사법회의의 엘레베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6개 사법지역에서만 1992년 10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엘라베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방관리관 제도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연방관리관 제도 또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 후 1990년 파산 사법 개선법을 통해 연방 파산 관리인 제도의 존속기간을 2002년 10월 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였다가 2000년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확정적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엘레바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관 등이 스스로 연방관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헌성 논의. 실제로 거의 동일한 도산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와 연방관리관 제도를 병행하며 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두 제도의 병행이 연방헌법상 통일적 도산 절차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논의된 바 있다. 원래 연방관리관 제도 실시 지역의 채무자는 연방관리관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실시 지역의 채무자는 그와 같은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9 항소법원의 세인트 앙겔로 대 빅토리아 팜스 사건에서 연방관리관 제도 및 그 수수료 납부에 관한 28 USC 제1930조 A 6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위 사건에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와 연방관리관 제도의 병존이 연방헌법상 통일성 조항에 반한다고 인정하여 파산에 관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의회가 연방파산관리인 제도 실시 지역에서도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위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된 두 제도 사이 수수료 관련 본질적 차이는 대체로 해소되었다고 한편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존속기한을 2002년 10월 1일까지로 1차 연장한 상태에서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국파산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와 연방관리관 제도의 병존이 헌법에 합치하고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연방파산심사위원회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즉시 또는 존속기한 만료 시 폐지하는 방안을 의회에 권고하는 대하여 의결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 연구 결과 1. 연방파산관리인 제도가 분권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당해 지역의 사법적 철학에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어 파산 절차의 본질에 부합하고 2. 회계감사원 GAO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연방파산관리인 제도가 연방관리관 제도보다 평균 20%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산심사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기초로 1997년 8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폐지를 의회에 권고하는 안건을 모두 채택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4장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의 현황 제1절 연방파산관리인 임명, 감독 및 보수 현재 연방파산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엘라바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역의 총 6개 사법지역이다. 각 사법지역마다 한 개의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를 두어 한 명의 연방파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총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2017년도 사법지역별 평균 접수 건수는 약 6,935건이고 평균 종결 건수는 약 7,003건으로 연방관리관 제도 시행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사법지역 및 별 평균 접수 건수 8,413건, 평균 종결 건수 9,114건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각 사법지역의 연방파산관리인은 연방항소법원에 의해서 선임되고 그 임기가 5년이지만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될 수 있다. 연방파산관리인은 변호사 자격 부여를 그 선임 요건을 하는데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 관리인, 트러스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지원하여 선임된다. 연방파산관리인은 무능력, 부정행위, 직무태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된다. 파산법원은 연방파산관리인과 그 직원들이 감독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만 연방파산관리인은 선임권자인 연방항소법원에 회계 등 운영상을 보고하여 사무소 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받게 된다. 연방파산관리인은 기본급여로 사법급여계획 15에서 17등급에 해당되는 미화 105,123에서 153,800달러와 지역의 생계비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지역급여를 받는데 이러한 연방파산관리인의 보수비용은 연방법원 행정처가 부담한다. 연방파산관리인의 조직 연방파산관리인은 사법부 소속으로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임명되고 그 감독을 받지만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파산법원이나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는 파산관리인이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그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부분의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는 법무 인력인 변호사, 법률 보조 인력인 파산 분석가와 행정 분석가, 사무실 운영 지원 인력 등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6개 사법지역의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에는 연방파산관리인 6인 외에도 43명의 변호사, 파산분석가 등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방파산관리인 사무소에 근무하는 변호사, 파산분석가 등 직원은 연방사법회의 지침과 연방법률에 따라 연방파산관리인이 채용하고 그 비용을 사법부에서 지원받는다.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는 연방관리관 제도의 초기 법률을 참고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능과 역할은 대체로 연방관리관과 유사하다. 연방파산관리인의 기본적 역할은 도산재단 감시와 관리인, 기타 수탁자의 감시이다. 구체적으로 도산사건의 관리인 감독, 제11장 채무자 감독,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에 관한 수사 의뢰, 도산사건 이슈와 관련한 파산법원, 연방지방법원, 전문가 고용, 보수신청 검토와 이의제기, 남용 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각신청. 또한 연방파산관리인은 법원의 제12위원회 후보와 13장 상임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7장이 파산, 11장이 회생, 13장이 개인회생, 13장 상임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법원은 통상 연방파산관리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그대로 채권자위원회 구성인이나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있다. 연방관리관 제도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연방관리관 제도. 연방관리관이 이제 아마 US 트러스티, 미국 법무부 소속 50개인가요? 51개 주에서 엘레베마와 노스캐롤리나 주만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방관리관, US 트러스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관리관 제도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연방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산 절차의 감시자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도산 절차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현재 엘레베마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88개 사법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1개의 연방관리관 지역사무소와 92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연방관리관 지역사무소마다 한 명의 연방관리관을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어시스턴트 UST를 선임하여 분사무소를 관리하도록. 연방관리관의 임기는 5년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임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방관리관을 해임할 수 있다. 연방관리관은 법무부 장관, 자 여기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UST, 연방관리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5년이다. 연방파산관리관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임명하는 5년이고 보장된다. 좀 차이가 나죠. 연방관리관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2010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변호사, 재무분석과 법률 지원 인력, 사무직원 등 연방관리관의 전체 고용 인력은 1075명에 달한다. 법무부 장관은 연방관리관 집행사무 EOUST를 설치하여 연방관리관에 대한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관리관 집행사무국은 일반 정책과 법률 관련 지침의 수립, 프로그램 운영 감독, 행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개별 연방관리관 사무소에 행정적 운영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방관리관의 보수는 행정관료 4급의 보수 기준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하여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2016년 연방관리관 연봉은 고정급여로 미화 15만 7,800달러였고 성과급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연방관리관 제도의 운영비용은 기본 도산 절차 참가인이 납부한 각종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연방관리관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한편 연방관리관이 도산 절차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연방파산관리인 업무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제1, 제7장 임시관리인, 제11장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 제13장 상임관리인의 임명, 2항, 2. 채권자 집회의 소집 및 주재, 3. 제7장 사건의 남용 여부에 관한 의견 진술, 관리인 등의 보수, 제11장 절차의 회생계획안과 공시설명서에 관한 의견 진술, 제7장 관리인단 명부의 작성 관리 등을 포함한다.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연방파산관리인과 연방관리관 제도를 A, 유나이티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UST, 유나이티드 트러스티, 연방관리관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방파산관리인과 연방관리관이 모두 도산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절차적 측면에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임무와 역할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조직 구조와 재정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 조직 구조 측면에서 연방 파상관리인은 연방 사법회의 규정에 근거를 둔 사법부 소속 기관으로 연방 항소법원이 감독을 받는 반면 연방 관리관은 연방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임한 연방 관리관 집행사무국이 받는다. 다음으로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두 제도 모두 도산 사건의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연방 파산관리인 제도 하에서는 징수한 수수료를 재무부에 예치하고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운용 비용으로 사용하는 반면 연방관리관 제도 하에서는 징수한 수수료를 독립된 연방관리관 제도 기금에 거치하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방 파산관리인 제도는 연방관리관 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관계를 바탕으로 관리인으로 하여금 훨씬 적은 양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이는 관리인 보수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이 파산재단에서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파산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파산과 대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쟁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외관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셋째,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이 성격을 가진 연방관리관 제도에 비하여 지역적인 관습과 전통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연방파상관리인 제도는 연방항소법원과 연방파상관리인의 관계로 인하여 공정성에 대한 신뢰훼손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고 연방관리관 제도에 비하여 업무 처리 통일성이나 조직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 내 평가. 미국 회계감사원은 1992년 연방파산관리인 제도와 연방관리관 제도의 효율성, 비용과 성과 등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행 성과에 있어서는 두 제도 사이에 구조적인 차이가 없지만 운영 비용에 있어서는 연방관리인 제도의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연방관리관 제도가 연방수사국의 조사와 감시 기법을 이용한 감독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별도 기금 조성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를 연방관리관 제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회계감사원의 권고 의견에 대하여 연방법원 행정처는 연방파산관리인 제도가 연간 미화 1,800에서 2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정도로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 기본적으로 사법작용에 속하는 파산재단의 관리에 있어서 권력분립 원칙이 침해 위험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 비용과 노력의 이중적 투여와 이해충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있다는 점을 연방관리관 제도가 아닌 연방파산관리인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플로리다 남부법원의 크리스톨 판사는 2007년 하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연방관리관이 제7장과 13장의 절차에서 반채무자적인 태도를 보이며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조사하지만 채권단의 활동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나운 사냥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관 개인이 자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부의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뭐 사나운 사냥개, 이 US 트러스티 연방관리관을 사나운 사냥개, 결국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채권자에 좀 편향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사나운 사냥개라고 판사가 하원 공청회에서 이런 평가도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시사점 제1절 관리인 제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산관리기구인 관리위원회는 법률, 경제, 경영, 금융 등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위원들로 국차를 관장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원의 허가 업무 등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함으로써 도산을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1998년 회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회생법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관리위원회의 2018년 4월 2일 기준으로 법원에 근무하는 상임관리위원은 총 27명이고 그 자격 유형별 분포는 은행 등 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4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가 30%를 차지하여 주로 재무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채무자회생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 규정에서 정한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업무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1. 전문가로서 의견 제시 업무 2. 행정적 처리 업무 3. 도산 절차 관계인 지도 업무 4. 관계인 감독 업무 5. 법원의 유임사 처리 업무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신속하게 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현직 관리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위원회의 실제 운영 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주로 회생 절차에 집중되고 관리위원이 파산 절차나 개인 회생 절차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그렇죠. 같은 파산관제인들도 관리위원이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연간 분기인가요? 형식적 심사에 대해서 기재례 보고서를 평가하고는